안녕하세요. 그녀의 북살롱 미셸입니다. 네, 오늘 함께 할 책은 법정 스님의 내가 사랑한 책들 중에서 한 권을 또 골랐습니다. 바로 생텍쥐베리의 책이 되겠고요. 제목은 인간의 대지입니다. 이 너무 순수하고 아름다운 이 책을 앞에 두고 소개를 드리려 하니 미셸의 마음이 설레이고 있네요. 자, 먼저 본문 속으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비행을 하다가 밤이 너무 아름다울 적에는 조종간에서 손을 떼고 비행기가 가는 대로 내버려 둔다. 그러면 비행기는 왼편으로 기울어진다. 수평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른쪽 날개 밑에 동네 하나가 나타난다. 사막에 동네가 있을 리 없다. 바다에 떠있는 어선의 무리일 테지. 그런데 사하라 사막에는 어선이 없다. 그렇다면 그제야 착오를 깨닫고 웃음이 난다. 천천히 비행기를 바로잡는다. 동네도 제자리에 돌아간다. 떨어뜨렸던 성좌를 다시 본래의 액자에 걸어놓는다. 동네? 그렇다. 별들의 동네다. 그러나 보루 위에서 보면 얼어붙은 듯한 사막 외에는 잘 걸어둔 성좌들과 움직이지 않는 모래의 물결밖에는 없다. 참 이런 광경을, 이런 경험을 인류에 몇 명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우편 비행기 조종사였던 생텍쥐베리는 22년에 걸친 그의 비행에서 5차례 사고를 당한다. 하지만 사고를 겪고 난 뒤에는 어김없이 다음 비행에 나섰다. 비행기는 대지의 참모습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탁월한 도구이지만 기계 성능이 그다지 좋지 않았던 20세기 초반의 조종사들은 매 순간 죽음의 위협과 맞닥뜨려야 했다. 생텍쥐페리도 예외는 아니었다. 네, 이 챕터에 붙은 제목이 바람과 모래와 별 그리고 인간. 아마도 법정 스님이 이 챕터의 제목을 지으시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그 생텍쥐페리의 그 인간의 대지에 나오는 그 문장의 한 구절에 언급된 그런 문구이기도 한데요. 바람과 모래와 별 그리고 인간. 네. 생각이 많아짐과 동시에 생각이 없어지는 그런 제목인 것 같아요. 자, 이 우편 조종사였던 생텍쥐페리의 경험 속을 쭉 따라가 볼게요. 매 순간 죽음의 위협과 맞닥뜨려야 했던 생텍쥐페리. 그가 멈추지 않고 비행에 나선 까닭의 죽음을 경시했기 때문은 아니다. 오히려 그는 투사나 노름꾼처럼 죽음을 가벼이 여기는 것을 혐오하는 사람이었다. 자신과 관계 맺고 있는 데 대한 책임을 져버리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생텍쥐페리가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비행을 계속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비행기 조종사는 항상 대지의 미세한 움직임을 관찰하고 위험을 감지해야 한다. 자, 인간의 대지 속의 문장 또 읽어 드려볼게요. 아무리 순조로운 비행이라 할지라도 항로 위를 나는 조종사는 어떠한 풍경도 무심히 넘겨다 보지 않는다. 땅과 하늘의 빛깔, 바다 위를 지나가는 바람의 발자국들, 황혼으로 물든 황금빛 구름. 와, 이건 정말 멋있겠다, 그죠?
그는 이런 것들을 감상하는 게 아니라 묵상하는 것이다. 네, 소설 속에 소설이 아니죠. 인간의 대지라는 에세이라고 해야겠죠. 자신의 경험을 기반으로 이런 것들을 감상하는 게 아니라 그 아름다운 위대한 자연 앞에서 묵상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예. 같은 경험을 해본 건 아니지만 어렴풋이 짐작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덕분에 생텍쥐페리는 비행기 조종사라는 직업을 통해 자연과 인간을 사색하는 섬세한 촉수를 가질 수 있었다. 그리고 그의 사색은 그대로 글이 되었다. 이 인간의 대지라는 책 속에는 생텍쥐페리가 비행기 조종을 하면서 겪었던 일들과 이를 통해 다듬어진 사색의 결과들이 고스란히 녹아있다. 첫 비행의 고비를 넘기던 순간에 맞이한 환희, 야간 비행의 고독, 길 위에서 만나고 또 작별해야 하는 동료들과 머물렀던 곳에서 만난 사람들, 사막에 불식착해 닷새 만에 구조된 체험들, 이 섬세한 세심한 필지로 기록되어 있다. 그의 말대로 직업이 요구하는 필요성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풍요롭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직업에 의의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풍요롭게 하는 것. 이것이 생텍쥐페리의 직업관이었군요. 이것이 그로 하여금 끊임없이 비행을 나서게 한 이유였다. 비행을 도구 삼아 자연과 교감하며 삶을 사색하는 사람의 깊이는 과연 어디까지인가. 동료 앙리 기욤에 나는 이 책을 그대에게 바친다 라고 생텍쥐페리는 인간의 대지를 발표하며 절친한 동료 앙리 기욤에게 헌사를 남겼죠. 풋내기 조종사 시절 생텍쥐페리는 자긍심과 두려움에 떨면서 첫 비행의 전야를 맞이하고 있었다. 그날 밤 생텍쥐페리는 자신의 내부에서 한 우편 비행기의 책임자, 뇌우와 산업과 대양과 대결할 조종사가 탄생하리라는 것을 예감한다. 그러니까 해외 혹은 아주 먼 거리에 있는 그런 우편들을 예전에는 그것을 전담해서 이 송달을 해주는 우편 비행사가 있었나 봅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예. 얼마나 멋진 직업이었을지, 얼마나 많은 아름다운 것들을 홀로 감상을 했을지 상상만 해도 먹먹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 감동에 말이죠. 그 순간의 고요함에 말이죠. 앙리 기욤에 생텍쥐페리가 그의 첫 인간의 대지를 헌사한 그 앙리 기욤에와는 어떤 추억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들어가 보죠. 자, 앙리 기욤에는 그에게 다음과 같은 충고를 들려주었다. 폭풍우며 안개며 눈, 이런 것들이 때로 자네를 괴롭힐 걸세. 그럴 때는 자네보다 먼저 그런 것을 겪은 모든 사람들을 생각하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성공한 것은 누구나 언제든지 성공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만 생각하게. 네, 이런 조언을 기욤에가 생텍쥐페리에게 주었었군요. 자, 이 이야기가 쭉 이제 이어집니다. 기욤에는 안데스 횡단을 시도하다가 실종된 적이 있었다. 다른 비행사들은 이미 철수하고 난 뒤였는데 그만이 혼자 남아 다른 항로가 없는지 찾기 위해 안데스의
계곡으로 깊이 들어간다. 그리고 안데스의 겨울산이 기요메를 삼켜버린다. 잠깐 사이에 다른 비행사들로부터 떨어져 혼자만이 눈사태와 가혹한 불운 속에 고립되었음을 안 순간 그가 느낀 절망은 어떤 것이었을까? 비행기를 타고 수색 작업을 벌이던 생텍쥐페리는 안데스의 겨울은 절대로 사람을 돌려보내지 않으니 탐색 작업을 중지하라는 권고를 받는다. 그는 책 속에 당시의 감회를 솔직하게 적어놓았다. 내가 다시 안데스의 벽과 기둥 사이로 미끄러져 다닐 때 나는 이제 그대를 찾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된 대성당 안에 조용히 누워있는 그대의 시체를 지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네. 참 장면이 그려지시지 않으세요? 미실은 막 그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요메는 바위와 얼음과 눈을 헤치고 닷새 만에 살아서 돌아온다. 얼어서 부풀은 오른발이 들어갈 수 있도록 신발 밑창을 파내면서 눈 속을 걸어 나온 것이다. 사람이 동사 직전에 이르면 추위에서 포근함을 느끼며 잠을 청하고 싶어진다. 그러나 미끄러져 눈밭에 엎드린 채로 피로와 혹한에 지친 눈꺼풀을 감으려 할 때 기요메를 다시 걷게 한 것은 그의 아내와 동료에 대한 생각이었다. 병상에 누운 기요메는 생텍쥐페리에게 말한다. 생명을 구해주는 건 한 발을 내딛는 것일세. 그리고 또 한 걸음. 언제나 같은 발걸음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지. 기요메가 안데스로부터 생환한 사건은 사막의 신기루와 싸우면서 닷새 동안을 내리 걸었던 생텍쥐페리의 체험과 겹쳐진다. 기요메는 눈산에서, 안데스의 눈산에서, 생텍쥐페리는 사하라 사막에서 같은 경험을 자연에 고립되었던 거대한 자연으로부터 고립에 의해 고립된 경험이 생사를 가늠했던 그런 같은 경험을 하였던 거군요. 사막의 신기루와 싸우면서 닷새 동안을 내리걸었던 생텍쥐페리의 체험과 겹쳐진다. 기이하게도 5년 뒤에 생텍쥐페리는 기요메가 안데스에서 살아나온 지 5년 뒤에 생텍쥐페리는 사막을 벗어나기 위한 걸음을 걷게 된다. 생텍쥐페리는 비행 중에 방향 감각을 잃고 이집트 사막에 불시착했다. 그와 동료는 사하라 사막이 아니고 이집트 사막이군요. 그와 동료는 낮에는 발을 끌며 최대한 멀리 걸어갔다가 밤바람이 모래 위에 발자국을 지워버리기 전에 비행기로 돌아오는 일을 반복한다. 삶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는데 발길을 돌이키기란 얼마나 어려운가. 그때 이런 생각을 했군요. 그래요. 삶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는데 다시 발길을 돌려 이 비행기로 돌아오는 길.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그리하여 마실 것이 모두 떨어졌을 때 동료 프레모는 울기 시작한다. 생텍쥐페리는 울고 있는 프레모를 위로한다. 울지마. 다 틀려 먹었으면 다 틀려 먹은 거지 뭐.
어깨를 두드리는 생택지 페리를 향해 프레모는 이렇게 대꾸한다. 내가 나 때문에 우는 줄 압니까? 난 이곳에서 죽을지도 모르는 당신 때문에 우는 거예요. 생명이 위협받는 극한 상황에서 스스로의 생의 의지를 놓아버리고 싶을 때 다른 사람을 생각하며 눈물 흘리는 마음은 사막을 벗어나기 위한 발걸음을 내딛게 해준다. 아, 벌써 명백한 사실 하나를 깨달았다. 견디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일 또 모레 나는 역시 견디지 못할 것이란 아무것도 없음을 알게 되리라. 나는 고통이라는 것을 반쯤밖에 믿지 않는다. 네, 인간의 대지 속 한 문단이었습니다. 밤 동안 낙하산 헝겊 위에 받아놓은 오염된 이슬을 마시고 모래 위를 맴돌며 담즙까지 토해낸 다음 그와 동료는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던 비행기 파편 속에서 오렌지 하나를 찾아냈다. 그것을 반으로 나누어 입에 물고 모래 위에 누워 별똥별을 샌다. 그 순간의 오렌지 하나가 주는 기쁨은 무한하다. 자, 인간의 대지 속에 그 오렌지 하나가 주는 기쁨이 어떻게 묘사되어 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불 옆에 누워서 이 반짝이는 실과를 들여다보며 생각한다. 사람들은 오렌지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또 이렇게도 생각한다. 우리는 지금 사형을 선고받은 것이다. 그렇지만 이 확실성이 내 즐거움을 빼앗아 가진 못한다. 내가 손에 꼭 쥐고 있는 이 오렌지 반쪽은 내 일생의 가장 큰 기쁨 하나를 내게 선사한다. 나는 벌렁 누워서 내 과일을 빨며 별똥을 샌다. 나는 지금 1분 동안은 무한히 행복하다. 오늘에야 비로소 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담배 한 대와 럼 한 잔을 이해하게 된다. 나는 이제까지 그 사람이 그 비참한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상상하지 못했었다. 하지만 그는 거기에서 무한한 즐거움을 맛본다. 그 사람이 웃으면 사람들은 그가 용감한 줄로 생각한다. 그러나 럼을 마시게 되어서 씻고 눕는 것이다. 그가 원근을 바꾸어 그 마지막의 시간으로 인간의 일생을 만들었음을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한다. 그가 원근을 바꾸어 그 마지막의 시간으로 인간의 일생을 만들었음을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한다. 네, 눈 위에 엎드려 그대로 눈을 감을까 생각했던 그 안데스 눈산의 기욤에처럼 갈증으로 목구멍이 오그라든 생택지 페리 역시 사막의 모래 속으로 파고들어가 잠을 청하죠. 하지만 그가 대지 위에 누워 아내와 동료들을 떠올리자 자신과 그 동료는 구조대원이고 자신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자신이 구해주기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여겨지는 이 이상한 주객 전도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는 하늘의 별빛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의 눈빛으로 보여서 그 아우성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눈을 감거나 침묵할 수 없다. 다시 한번 소설 속 인간의 대지 속 문장을 읽어드릴게요. 다시 한번 우리는 자신들이 파선한 사람이 아님을 깨닫는다. 파선한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들이다.
우리의 침묵으로 위협을 느끼는 그 사람들 말이다. 벌써 불길한 생각으로 가슴이 찢어지는 그들이다. 그들을 향하여 달려가지 않을 수 없다. 침묵의 1초 1초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조금씩 죽이는 것이다. 그리고 내 안에서는 큰 화두가 부글거린다. 왜 이 사람들은 더 늦기 전에 가서 저 사람들을 구하지 못하게 나를 방해하는 건가? 왜 우리들의 부르짖음을 이 세계 끝까지 가져가지 못하는가? 우리는 구조원들이다. 네, 이 주객이 전도하는 경험을 이렇게 하셨군요. 그래요. 이 생을 위한 붙잡음이 애달게 느껴집니다. 또 그만큼 이 삶의 의지가 결국은 구해내는 거죠. 그 자신의 의지가 결국은 이 사막 속에서의 고리부터 그들을 구해내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주객전도의 경험까지 빌어오는 거죠, 스스로. 자, 저는 사실 이 부분을 읽다가 깜빡 졸았어요. 제가 지금 몸이 좀 안 좋아서 여러 가지 그 예방약 차원에서 좀 먹었더니 갑자기 졸음이 그냥 그래서 다시 중간으로 돌아가서 다시 낭독을 해드렸습니다. 잘은 모르시겠지만 이런 일들이 있어요. 읽어드리는 와중에 여러 가지 일들이 저에게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책으로 돌아갈게요. 물이 떨어지자 그들은 비행기로 돌아오지 않고 계속해서 사막을 걸어 나아가기 시작한다. 기요메가 안데스에서 쉼없이 걸어 목숨을 살렸던 그 방향을 지표 삼아 동쪽으로 걷는다. 다시 다른 사람들이 성공한 것은 누구나 언제든지 성공할 수 있는 것이라는 기요메의 그 충고를 떠올린다. 그의 갈증이 한계에 다다랐을 때 생텍쥐페리는 돌아가도 다시 비행을 나서리라 생각한다. 닷새째 사막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오아시스도 물을 줄 그 누구도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는 다시 비행을 생각하며 살아갈 의지를 느낀다. 사람은 사람다운 일을 하고 사람다운 근심을 알게 된다. 바람의 별들과 밤과 모래와 바다와 접촉하게 된다. 자연의 힘과 재간결음을 하게 된다. 동산지기가 봄을 기다리듯 새벽을 기다리게 된다. 언약된 땅처럼 기항지 비행장을 기다리고 별들에서 자기의 진리를 찾게 된다. 네, 책 속의 인간의 대지 속의 문장이었어요. 생텍쥐페리는 정말 시인이에요. 작가니까 또 어린 왕자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소설을 쓸 수 있는 감성의 소유자니까 시죠. 뭐를 써도 시가 되죠. 에세이를 써도 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베두인족 사람이 서 있다. 그는 신기루인가? 아니면 기적인가? 이제 그가 고개를 돌려 생텍쥐페리와 동료를 바라보는 순간 목마름과 죽음과 신기루는 지워질 것이다. 자, 또 책 속 문장입니다. 아름다워요. 내 모든 친구와 내 모든 원수들이 그대를 통하여 내게로 걸어온다. 그리고 이미 이 세상에서 나의 원수는 한 사람도 없다.
여름방학을 앙베리웨에서 보내던 12살의 생텍쥐페리는 자전거를 타고 수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비행장으로 가 조종사 베들린느의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그리고 첫 비행이 펼쳐 보이는 대지의 모습에 깊이 감동한다. 라이트 형제가 최초의 동력 비행에 성공한 9년 뒤의 일이었다. 저는 이 장면에서 떠오르는 영화가 한 편 있습니다. 미셸이 저기가 아니라 로버트 레드포드와 누구죠? 미셸 파이퍼가 아니라 메릴 스트립이요. 메릴 스트립이 주인공인 아웃 오브 아프리카가 떠올라요. 어쩌면 이 인간의 대지 읽고 있는 내내 제 머릿속에는 아웃 오브 아프리카의 장면들이 떠올랐던 건지도 모르겠네요. 그런 것도 같습니다. 그 드넓은 아프리카 초원 위를 비행을 하던 그 레드포드와 또 메릴 스트립의 그 멋진 장면이 이번 주말엔 아웃 오브 아프리카를 다시 봐야겠다는 마음이 지금 막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꼭 보시길 추천드릴게요. 정말 아름다운 영화예요. 다시 좀 책으로 돌아가 볼게요. 처음으로 비행을 하던 날 생텍쥐페리는 시를 썼다. 지금은 마지막 세 행만이 남아있다. 날개들은 저녁 공기 속에서 몸서리쳤다. 노래하는 엔진은 영혼을 흔들어 잠들게 했다. 태양의 창백한 빛깔은 우리를 살짝 스쳤다. 어른이 된 그는 비행기 조종사가 된다. 생텍쥐페리는 한때 화가를 꿈꾸었으나 모두가 그의 보아뱀 그림을 이해해 주지 않아 다른 직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어린 왕자에 쓰고 있죠. 그렇지만 비행을 향한 그의 열정을 보면 조종사라는 직업을 선택하지 않을 수가 없었겠다 싶은 정도로 그런 남다른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인간의 대지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군에서 비행기 조종소를 배운 생텍쥐페리는 위험천만한 비행을 계속하려 한다는 이유로 약혼녀 가족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군을 제대하게 되어 하지만 타일 제조회사의 사원, 제품 검사원, 또 자동차 세일즈 등의 직업들을 전전하면서 취미로 비행기 조종을 계속했었고 또 약혼녀와 파혼한 이후에는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 혼자 비행을 나가는 날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26살에 생텍쥐페리는 드디어 우편 비행기의 전담 조종사가 되죠. 이제 자기만의 그런 비행기가 생긴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멋집니까? 내 비행기가 있다니 세상에. 자, 또 인간의 대지 속 짧은 문단 하나 읽어드리죠. 직업의 위대함은 무엇보다도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연결시키는 것인지 모른다. 사치 중에서 가장 고귀한 사치는 아마도 인간 관계일 것이다. 오직 물질적인 재산만을 위해 일한다면 그건 스스로를 감옥에 가두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살만한 가치라고는 전혀 없는 잿더미 같은 그런 돈을 가지고 스스로 고독하게 틀어박히는 것이다. 그래요. 또 제가 요사이 읽었던 많은 책들이나 그런 여러 가지를 보면 우리를 가장 스트레스 받게 하고 우리를 가장 아프게 힘들게 고통스럽게 하는 주변인들,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또 많은 경우에는 직장 동료나 상사일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결국 우리를 성장시켜주는 그로 인해서 그로부터 뭔가 투쟁하기 위해서 벗어나기 위해서 혹은 그의 숙제 그런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간의 여러 이유로 아니면 나에게 스트레스를 줘서 정신적인 그런 성장, 종교적인 어떤 그런 나아감 이런 것들을 이끌어주는 그런 동력, 계기가 되는 결국은 나를 키워주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예전엔 그런 것도 봤어요. 그래서 나를 괴롭히는 그 일종의 적이라는 것이 세면 셀수록 강하면 강할수록 나도 그만큼 강해지고 그 상대가 또 높으면 높을수록 나 또한 그 상대와 맞먹는 그 상대를 능가할 수 있는 그런 높이로 크게 된다는 그래서 기왕에 적을 가지려면 그런 큰 적을 가지라는 그런 말씀도 본 적이 있어요. 참 받아들이고 싶지 않지만 분명 그런 부분이 있겠구나 하는 깨달음이 들었던 기억이 문득 나네요. 예. 그런데 이 생텍쥐페리 같은 경우에는 하늘과 자연과 바람과 별 이런 것들 속에서 그런 고요하고 외로울 수 있는 그런 이제 고독한 상황에서 우편 비행이라는 업무를 수행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에게는 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조금 더 중요하게 와닿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어린 왕자에서만 보더라도 그 양 한 마리와 그 꽃과 그 관계를 맺고 그것을 그렇게 소중히 해가는 그 아름다운 그 관계의 예찬 그런 것들을 우리 느낄 수 있잖아요. 근데 생텍쥐페리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당연하고 마음 깊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아닐런지 합니다. 생텍쥐페리의 비행은 1944년 7월 31일 제2차 세계대전에 출전한 그가 비행기와 함께 자취를 감출 때까지 계속된다. 그는 이미 비행기 조종사로서는 최고령에 달해 있었다. 마지막 출격 명령이 떨어졌을 때 그는 처음에 약속받은 5회를 초과한 8회 출격을 모두 마친 상태였다. 생텍쥐페리는 마지막 비행을 앞두고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는데 이렇게 쓰여있다. 어머니 기억하세요? 저는 술에 날개를 달고 싶어 했죠. 당신은 그런 나를 태양의 왕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야, 그 어머니의 그 아들 같지 않으십니까? 생텍쥐페리가 탄 정찰기는 코르시카의 바스티아 북쪽에서 독일군에게 격추되었으리라 추측되고 있어요. 2000년에는 지중해 마르세유 근해에서 그가 탔던 P-38 기의 잔해가 발견되었고요. 같은 바다에서는 한 어부가 생텍쥐라는 이름이 새겨진 팔찌를 건져 올렸습니다. 2004년에 발견된 또 다른 잔해에서는 생텍쥐페리가 탔던 P-38기의 제조번호가 쓰여 있었죠. 생텍쥐페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의 마지막 행방을 궁금해하며 그 증거들을 찾으려 애씁니다. 그러나 그를 사랑하던 더 많은 사람들은 어린 왕자가 떠나면서 했던 말처럼
그가 죽은 것이 아니라 단지 사라진 것이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이 지구별 위에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는 한 생텍쥐페리는 죽지 않고 대지와 구름 사이의 어디쯤을 비행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가 인간의 대지에서 썼듯이 이렇게 썼죠. 그들은 어딘지는 몰라도 어떻든 어디에든지 있다. 말이 없고 잊혀 있지만 몹시도 충실하게 있는 것이다. 그가 이렇게 인간의 대지에서 썼듯이 생텍쥐페리는 죽지 않고 대지와 구름 사이 어디쯤을 비행하고 있을 것만 같습니다. 네, 법정 스님께서 사랑하신 생텍쥐페리 그리고 그의 책 인간의 대지 읽어드렸어요. 법정 스님은 무소유에서 거기에 실린 영혼의 모음을 보면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작성을 하셨어요. 또 스님이 유럽을 여행하실 때 인간의 대지를 바로 이 생텍쥐페리의 이 책을 비행기 안에서 읽으셨다고 하죠. 또 스님의 책 아름다운 마무리에서는 인간의 대지를 이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물, 너는 생명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생명 그 자체다. 너는 뭐라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우리 가슴속 깊이 사무치게 한다. 내 은혜로 우리 안에는 말라붙었던 마음의 샘들이 다시 솟아난다. 라고 인간의 대지를 인용하고 계세요. 물, 너는 생명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생명 그 자체다. 너와 더불어 우리 안에서 우리가 단념했던 모든 권리가 다시 돌아온다. 그러니까 물 너가 그 온전한 생명의 자체라는 말을 다시 반복하고 있으신 것 같고요. 내 은혜로 우리 안에는 말라붙었던 마음이 다시 쫓아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자, 이제 마무리하는 글들로 이제 넘어가 볼게요. 생텍쥐페리의 마지막이 어떻게 그가 우리에게서 갔나, 어디로 갔나 하는 내용인데요. 1938년 2월 15일 당시 38살이던 생텍쥐페리는 뉴욕에서 남아메리카 남단의 섬으로 비행하던 도중 과테말라에서 속도 상실로 추락하게 됩니다. 수일 동안 의식불명이 될 정도로 큰 부상을 입었는데요. 그의 삶을 다시 뉴욕으로 돌아가 요양을 하며 집필에 전념했는데 이때 탄생한 작품이 인간의 대지입니다. 이듬해 생텍쥐페리는 이 원고를 가지고 파리로 돌아가 갈리마르에서 출판했고요. 그의 6월 바람과 모래와 별들이라는 제목으로 미국에서도 발표되었어요. 출간 즉시 이달의 좋은 책으로 선정되며 베스트셀러에 올랐고 같은 해 9월 생텍쥐페리는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소설부문 대상을 수상합니다. 1967년 몬트리올 만국 박람회의 상징으로 사용된다. 이 작품은 1970년대 이후 동서문화사, 문학출판사, 법무사, 신화사, 이른 아침 펭귄 클래식 코리아 등에서 다양한 번역본으로 본격 출판되었고요. 그리고 새 시는 생텍쥐페리의 우연한 여행자란 제목으로 발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서는 일신 서적출판사에서 1991년
1월에 나온 안흥열 번역본을 참고했고, 이 번역본은 2004년 4월 신원문화사에서 재출간된 책이다. 네, 여기까지 오늘 너무 아름다운 생텍쥐페리 그의 영혼을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더 붙이는 게 외람된 것 같은 그런 것 같아서 그냥 조용히 물러갈게요.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내일 또 좋은 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